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고전문학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강 한자와 중국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문학은 기본적으로 언어가 한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한자의 기본 특성을 또 이해해야 중국 문학사의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의 기본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이제 표의 문자입니다. 뜻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문자죠. 그러면서 언문이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글 쓰는 때의 언어가 서로 좀 다르죠. 대부분의 언어가 이런 구어체와 문어체에 좀 차이가 있지만 한자를 쓰는 중국어의 경우에 그 차이가 좀 더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표의 문자이면서 문언이 언문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의 애매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학작품, 특히 이제 고전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한자는 어떤 형에서의 그 형태, 조형미가 있고요. 음에서 또 음악미를 느낄 수 있고, 또 그 뜻이 또 시간이 오래 지나도 연속된다는 그런 점 때문에 이런 그 오랜 중국 문학의 역사를 지탱하는 그런 또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단음절어로서 여러 가지 수사적 효과를 도모하는 데도 편리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문학에 다소 불리하게 또는 어떤 점에서는 문학에 유리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한자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한자의 역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한자가 시작되는 그런 초창기의 갑골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골문은 이제 하남성 상나라 유적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죠. 이 안양이라는 곳인데요. 저도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여기 갑골문이 발견된 것을 답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 한 15만 편 정도의 그 갑골이 발견됐고요. 이런 갑골에 이제 쓰인 한자를 우리가 갑골문이라고 하는데, 갑골문은 대략 지금까지 한 5,000자 정도가 발굴되어서 그 가운데 1,000자 정도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해독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00자는 대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또 갑골문을 잘 연구를 하다 보면 붓으로 쓰고 미처 새기지 않은 것도 그런 갑골도 발견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상나라 때 이미 붓이 발명이 되어서 붓으로 글씨를 썼다, 이런 이제 하나의 서사 도구가 있었다, 이런 또 증거물로도 갑골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나라 때의 갑골문을 잘 이제 살펴보면요, 이것이 문자로서 어떤 그 상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이 있죠. 하느님과 통하는 어떤 신성한 언어로서 한자가 그 의미를 부여받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상나라는 상당히 이제 주술이 성행한 이제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갑골문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점을 치는데 사용이 된 거잖아요. 이 갑골문이 이제 상제하고 그 다음에 왕,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죠. 정치 권력 간의 이제 매개물로서 바로 상제는 이 갑골문을 통해서 왕한테 어떤 좀 지령을 내리는 좀 그런 이제 그 의미로서 문자가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이제 문자 문명을 좀 살펴보면요, 두 개의 큰 이 종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세계 문자 문명을 좀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 이집트, 그러니까 파미르고원 그 서쪽이죠. 서쪽에서는 이 문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이렇게 쓰였다고 보면 이 파미르고원 동쪽에 있는 이제 문명이 중국 문명과 마야 문명인데요. 중국 문명과 마야 문명에서는 이 문자가 이 신과 사람 사이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종류로 학자들이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중국의 이 한자라는 것은 처음 이제 발명이 되었을 때 신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의사를 전달했다. 이런 어떤 약간 권위를 좀 갖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단순히 어떤 그 발음을 표기하는 그런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이제 주나라 때 와서는 이것이 하나 이제 왕실의 의전어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데요. 일반 백성들이 자유롭게 사용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권력층에서 이 문자를 사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나라가 이제 건국하면서 문자를 사용한 그런 양상들을 보면요. 주나라는 기본적으로 천명사상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하늘의 명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통치한다. 그런 이제 정치 이념인데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신으로부터 어떤 것을 지령을 받아서 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에게서 어떤 권한을 이양받았다. 이런 이제 의미죠. 그래서 이 상나라 때와 같은 어떤 그런 갑골문의 효용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문자는 왕실의 이제 전유물로서 왕실의 권위와 통치권 이런 것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 언어의 이제 매개체가 아닌 거죠. 문자가 기록의 매체입니다. 기록의 매체로서 이것은 이제 앞서 말한 서면어, 중국어는 이제 문언과 이 구어의 차이가 크다고 했는데요. 서면어에 쓰이는 이제 그런 그 문자가 되는데 그런 토양을 이룬 것이 바로 이런 왕실의 의전어라고 하는 그런 성격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서면어의 속성은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기록 방법을 규범화하는데 큰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속해서 주대의 문자 기록과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주나라 때 문자로 기록한 대표적인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시경이죠. 시경은 BC 1100년부터 600년까지 약 500년 동안 이 수집되고 또 지어져서 불려진 그 노래의 가사를 문자로 이제 기록한 것인데요. 그 노래에 있는 그 노래 그대로를 한자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약간 압축하고 정형화한, 그래서 네 글자씩 이렇게 딱딱 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이 어떤 규칙적인 질서를 좀 보여주는데 그렇게 압축하고 정형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래 가사로서 성립하고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정제화하는 어떤 시적 언어로 이렇게 탄생시키는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곡조와 가사, 즉 이제 악공이 짓는 곡조와 시인이 짓는 문인이 만드는 가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요. 이때 그대로 이제 그것을 베껴서 적는, 민간의 가요를 그대로 베껴서 적는다는 것보다 그것을 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새롭게 잘 다듬는다 또는 뭐 새롭게 창조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여기에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전통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일종의 이제 규격화거든요. 문학은 어떤 하나의 장르, 형식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경이 편찬되면서 그런 문학 장르, 문학 형식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도 보여줬다고 하겠고요. 또 이것이 운문으로서, 그러니까 운을 가진 이제 그런 그 글로서 운문이 어떤 이제 가능성을 가지게 되느냐,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편찬 작업이 바로 문자 기록화 작업이 바로 시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关雎，关关雎鸠，
在河之洲，窈窕淑女，君子好逑。参差荇菜，左右流之，窈窕淑女，寤寐求之。求之不得，寤寐思服。悠哉悠哉，辗转反侧。参差荇菜，左右采之，窈窕淑女，琴瑟友之。参差荇菜，左右芼之，窈窕淑女，钟鼓乐。